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과 선택을 하는 거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제한들이 많이 있다. 완전한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가, 제한을 받는가. 우선 첫 번째 큰 분야로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기본적으로 그렇다. 인간의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지 과정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스 얘기도 했었고, 바이어스 얘기 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휴리스틱스 또 바이어스 얘기는 쭉 이렇게 했었고, 셀프 컨피던스까지 했었죠. 자, 이어서 또 이제 미스퍼셉션이라는 개념, 이게 역시 이제 심리학자에 의해서 소개된 개념을 주로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들에 적용을 시켜본 연구가 있어요. 미스퍼셉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퍼시브를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지가 잘못되었다, 인식을 잘못했다. 그래서 오해라는 말보다는 오인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의 그 뜻은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바가 차이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현실 그리고 주관적 인식 사이에 갭이 발생하는 것을 미스퍼셉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고 받아들이는 바는,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바는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람마다 인지하는 바가 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바로 미스퍼셉션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로버트 저빌스라는 학자가 국제관계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되게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라는 거는 나라 대 나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급 관료들보다는 주로 대통령이나 장관급 정도 되는 탑 디시전 메이커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죠. 여기에 이제 적용을 시켜 보니까 그냥 시정작배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각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 정말 똑똑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자들이 선택했던 바를 이렇게 보니까, 또는 인지했던 바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 객관적인 상황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안들을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발견을 해서 소개를 했는데, 우리 그 강의 노트에는 크게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파워포인트에는 하나 더 맨 위에 보면은 하나 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스캔들,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뭘 할 때는 뭔가 이건 좋은 의도고 선한 결과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똑같은 짓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한다 하면은 저 사람은 의도가 불순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태권도 다 배우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왔지? 태권도 배웠죠? 단? 블랙벨트? 태권도를 군대에서 왜 배웠을까? 북진통일하기 위해서요. 그치? 이렇게 생각하고 태권도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태권도를 배우거나 또는 뭐 검도를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기가 왜 태권도를 배웠는지, 왜 검도를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 두들겨 패려고 배운다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걸요. 태권도 학원 같은데 광고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광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인성을 기르고 뭐 충효 사상 뭐 다 이런 식이라고. 내가 배울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TV에서 이런 거 보잖아요. 북한군 거기서 막 북한 군사들이 막 격투기 훈련 받고 막 특공 무술 같은 거 훈련하고 하는 거 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친구들이 저 무술을 왜 배운다고 생각됩니까? 되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야, 저 살벌하다. 저거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우리 때려 죽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태권도 배울 때는 호신술이야, 이거. 어디까지나. 나를 지키기 위한 호신술. 내가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을 일종의 미스퍼셉션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태권도를 배우면은 저 다른 애들 못 살게 굴려고 배우는 거 아니냐라고 색안경 끼고 보고, 내가 태권도를 배우는 거는 나는 먼저 남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부 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면은 그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걸 조금 이제 확대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군대도 군사훈련 합니다. 그리고 미군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해요. 왜 합니까? 북한 쳐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해요? 군사훈련을. 우리나라 군대가 군사훈련하는 이유는 뭐 혼자 하건 미국하고 같이 하건 목적은 이겁니다. 만약 북한이 쳐들어오는 경우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북한에서 군사훈련하는 거야. 북한에서 군사훈련 할 때마다 막 TV 뉴스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전진 배치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백령도 뭐 저쪽에서 또 뭐 포문을 열었고 뭐 어쩌고 하면 그럴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쪽에서 북쪽에서 군사훈련하는 것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군이 하는 거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방어 목적으로 하는 거고, 상대방 나라가 하는 거는, 일본이 지금 뭐 평화헌법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뭐 좀 무장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왜 저러나? 일본 사람들은 생각 달리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가 일본의 그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는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키우는 거는 저거는 제국주의 침탈용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평화 수호자고, 다른 나라 군대는, 남의 나라 군대는 좀 나쁜 놈들이고, 이런 식의 생각. 사실은 누구나 다 남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지 해서 방어용으로 훈련할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런 군사훈련이,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의 군사훈련이 객관적으로는 자기네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인지할 때는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평화적인 또는 방어적인 훈련인데, 이쪽에서 인지할 때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괴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이라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종주국이 있는 그런 냉전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은 공산주의 하겠다는 나라는 북한 말고는 없어. 사실상 없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 체제가 됐어. 믿었던 소련은 이제 없어지고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야. 중국은 뭐 마지못해 이렇게 좀 봐주고는 있지만 중국 학생들은 이해되겠죠. 이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참 모른 체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참 편들어주자니 참 창피하고 뭐 이런 그런 식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처럼 그냥 같은 공산주의 국가 해가지고 무조건 돌봐주던 시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적성 국가는 여전히 그대로 강력한 국가고 남한하고 여전히 동맹 국가이고 그 미국,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남한하고 같이 군사 동맹 훈련을 막 벌이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이거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훈련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 지도부라면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울 거라고. 세상이 전부 온통 자본주의 국가 투성이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우리의 적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 엄청난 국가들이 군사훈련하면서 방어훈련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쳐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미국하고 남한이 군사훈련하는 게 북한 쳐들어갈 목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야. 하지만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남한 또는 미군이 아무리 우리는 평화적인 훈련이다라고 해도 북한 지도부에서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위협하기 위한 전쟁 준비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은 역시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는 미스퍼셉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스퍼셉션 하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참 많아요. 강아지들도 보면은 되게 이렇게 그 도사견처럼 큰 개들, 진돗개, 뭐 새파티 이런 큰 개들은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 쳐다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요만한 것들이, 조만한 것들이 가까이 가면은 그냥 막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거려서 막 악각대고 지저대고 난리야 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게. 큰 개는 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나를 설마 공격 안 해. 근데 조그만 개는 이제 워낙 겁이 많으니까 옆에 오면은 사람이 오면은 자기를 때릴까봐 무서워가지고 지가 먼저 막 짖는다라는 거죠. 다가가는 사람이 아유 이쁘다 귀엽다 해서 쓰다듬어 주려고 하는데 그 강아지한테는 워낙 겁이 나니까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 하는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미스퍼셉션이야. 그래서 현상을 잘못 파악하기 때문에 엉뚱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나는 이렇게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살자고 하는데 너 왜 저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행동을 나는 평화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위협적으로 인식을 한다면 그러한 인식에 맞춰 가지고 결정이 나오게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한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현상을 파악하는 것,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빈라덴 잡아라라고 하면서 처음에 부시 대통령이 작전명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무한 정의, infinite justice라고 붙였어요. 그랬다가 비난이 많아졌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구적인 평화인가 뭐 이렇게 좀 바꿨는데 왜 처음에 욕을 먹었느냐 하면은 infinite justice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미국은 지고한 정의이고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죄다 악의 축이고 뭐 이건 사탄이고 마귀 새끼고 이런 식의 인식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편향된 거고 너무 그 자기 위주의 이 세계관이다. 온 세상이 전부 자기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미스퍼셉션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되돌아보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 활동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참 저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작전을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정의의 사자로서 나쁜 놈들을 응징하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빈라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신의 이 뜻대로 자기는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데 자기네들을 못 살게 구는 그 유대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스퍼셉션이고, 두 번째 여기 그 plans not accident라는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 국가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정책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주도 면밀한 결정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 좋은 예가 이건데, 이게 벌써 한 20년도 더 된 것 같긴 한데 80년대인가 90년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0년대쯤이었나? 남북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판문점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남북 회담을 하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막 격양되다가 북한 대표가 남한 대표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전쟁 나면 서울 바로 코앞인데 전쟁 나면 서울도 불바다 된다. 김 선생 무사할 줄 아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불바다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뉴스 시간에 막 나오면서 이거 봐라, 역시 북한은 나쁜 놈들이고 전쟁광이고 남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막 이렇게 했어. 그 발언 자체는 사실이야. 그 당시 비디오가, 그 회담장 비디오가 있어. 그래서 그걸 계속 틀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발언한 그 순간, 그 몇 초 동안 그것만 보면은 저 사람들은 항상 저런 식이구나, 호전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도 아니고 회담장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미스퍼셉션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협상 대표를 내려보냈을 때는 가서 깽판 치지 말고 잘 좀 어떻게 해가지고 남한으로부터 뭐 좀 많이 좀 얻어내라, 뜯어내라, 뭐 이랬을 수 있어. 그러려면 뭔가 이게 협의가 잘 돼야 될 거라고. 그런데 가서 이제 협상하고 회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사이 좋은 나라도 아닌데 대표들이 둘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막 신경 거슬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둘이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협상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남한 대표의 말에 또 북한 대표가 말이 이게 신경 거슬려가지고 서로 탁 쏘아붙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말 들으면 남한 대표도 또 이 자식 봐라 해가지고 또 그냥 뭐 이렇게 곱게 말이 안 나가고 이렇게 톡 쏘아붙이고 서로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다 보면은 몇 시간 동안 막 그러다 보면은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기분 나쁘게 이게 뭐야 하다 보면은 얘기가 점점 막 이게 그 분위기가 막 고조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가시돋친 말들이 막 오갈 수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발적으로 불바다 발언이 나왔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표한테 나가지고 좀 제대로 얘기 좀 잘 좀 마무리 짓고 오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파토놓고 오면 어떡하냐, 이랬을 수도 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북한의 진짜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남한에서는, 남한 정책 결정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불바다 발언 봐봐. 저건 김일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저쪽 사람들은 늘 맨날 생각하는 게 전쟁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툭하면 뭐 전쟁한다고 그러고 뭐 불바다 난다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서울 위협하는 얘기나 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협상 대표는 사실은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야. 위임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이 회담하면서 한 얘기는 틀림없이 북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미리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계획된 대로 발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가 가서 얘기하는 거는 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냥 개별적으로 한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측 대표가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는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이 그런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저건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야 이런 거죠. 윤창중 씨가 박근혜 대통령 수행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정말 창피한 일을 저지르고 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닐 거고, 일부러 뭐 이렇게 꼬아가지고 했을 리도 없고, 정말 그 윤창중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사이코 같은 사람이 혼자 이상한 짓을 벌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서 누군가가 외교관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저거는 저 사람이 혼자 이 개별 행동한 게 아니라 저것 자체를 미리 다 북한 지도부에서 다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다 계획해가지고 예행 연습 다 해보고 그래서 나온 거야. 저거 결코 우연히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도 미스퍼셉션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뭐 원 액터 나세브럴, 이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몇몇 강요들이 또는 몇몇 정치인들이 가끔 가다가 역사를 왜곡하는 소위 망언이라는 것 종종 합니다. 그죠? 뭐 독도는 지네 땅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옛날 종군 위안부 이런 거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일본인들 전부가 아니죠. 일본이라는 나라도 아니야. 일본 정부라는 전체 조직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정치인들 몇 명 또는 뭐 장관 뭐 몇몇 사람 또는 뭐 총리 이런 정도라고.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볼 때는 그거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냥 일본 전체로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한 미군 중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못된 짓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태원에서 쌈박질하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나쁜 짓 저지르는데,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미국 나쁜 나라 또는 미국인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파병했을 때 한국군도 미국 가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끔찍한 짓 많이 저질렀어.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필리핀인가 뭐 거기에 한국 남자들이 가가지고 뭐 거기 현지 여자들하고 해가지고 뭐 애를 만들어 놓고서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해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 자, 그럴 때 한국 사람 뭐라 그럽니까? 일부 못된 한국인들이, 일부 양심 없는 한국 놈들이 가서 그런 나라 망치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볼 때는 한국 나쁜 나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몇 명이 나쁜 짓 하는 걸 가지고 미국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지를 치면은 그거 우리 원래 한국 사람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 나라 전부가 다 저렇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싱글 액터로 취급을 하는 식의 생각. 이것도 미스퍼셉션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네 번째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중국 학생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 연관이 되는 사안인데,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군이 처음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남한을 다 점령하고 그 낙동강 쪽에 이제 부산 정도만 조금 남겨두고 다 점령을 해버렸어. 그랬다가 이제 미군이 도와주면서 메가더 장군의 그 유명한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8선을 수복해. 그래서 가운데 허리를 딱 치고서 이제 남한 쪽에 있는 그 북한 잔병들을 이제 막 이렇게 그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한군과 연합군이 미군이 38선 위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일이 다 되는가 보다 싶었어. 압록강까지 쭉 올라갔어. 그런데 통일을 못했어. 왜냐 하면은 그 당시에 중공이라고 했었죠. 레드 차이나. 중공이 개입을 해서 소위 인해전술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병력을 그 압록강 너머로 이렇게 파병을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쭉 밀려 내려와가지고 38선 밑으로까지 내려왔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지금의 휴전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가 그때 통일이 될 뻔했는데 아쉽게도 그때 중국에서 참전하는 바람에 한국 통일이 안 됐네. 왜 그 당시에 마오쩌둥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에 개입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남한에서의 전형적인 교육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랬어. 그건 너무 당연해. 왜? 빨갱이야, 같은 빨갱이. 원래 빨갱이 전쟁 좋아해.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빨갱이, 소련 빨갱이, 그 당시 중공 빨갱이. 그러니까 빨갱이가 밀리니까 중공 빨갱이가 도와준 거다. 이런 식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전형적인 미스퍼셉션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중국 지도부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어요. 5년 전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죠. 그 끈질기게 저항하던 일본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 딱 2번 터뜨리고서 완전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위력적인 원자폭탄을 그 당시 미국만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한국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했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애당초 처음에 국경선이었던 38선에서 위로 올라왔느냐 하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적당히 올라오다 마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침범을 했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까우뚱할 겁니다. 침범은 안 했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침범 안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압록강 쪽에서 전투를 막 하다 보면은 육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군도 막아주고 막 폭격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무지 빠르잖아. 그리고 당연히도 밑에서는 또 격추시키려고 뭐 총 쏘고 뭐 대포 쏘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냥 천천히 뭐 그냥 유람하면서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쟁통에서 막 날아다니다 보면은 하늘에 무슨 국경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압록강 건너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비행기 몬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막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폭탄 떨구다 보면은 원래는 압록강 이쪽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몇 방은 저쪽 넘어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야. 벌어지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비행사라면은 또는 메가드 장군이라면은 그걸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어? 왜 그랬어?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참에 우리가 중국까지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미국 입장에서도 바로 몇 년 전에 그 오래된 힘든 전쟁이 끝났는데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또 전쟁을 한다? 소련이나 중국하고 너무 부담되는 거라고. 안 하려고 그랬을 거라고. 사실이고 이게. 그래서 메가더 장군한테 당시 미국 본부에서는 38선 스톱 하라고 훈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했을 때, 그 옛날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친했다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뭐 메가더 장군 형하고 뭐 친구였다나 뭐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이 에이 이참에 다 쓸어버립시다,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뭐 메가더 장군하고 같이 이렇게 죽이 맞아가지고 같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지도부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그 엄청난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전투기로 폭격기로 와가지고 막 하는데 바로 우리 앞마당까지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강만 건너면 이제 중국 땅인데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냥 막 전쟁을 막 하고 하면서 슬쩍슬쩍 와가지고 이쪽 와가지고 막 폭탄도 막 떨구고 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것 봐라. 툭툭 오더니 툭툭 치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I'm sorry.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중국 지도부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 상황을 미국이 도발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의 뜻은 사실은 절대 전쟁을 확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 당시에 압록강 건너편으로 폭격을 했는가? 나도 안 봐서 모르는데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요거 공부할 때 같이 수업에 있던 그 중국 분이 중국 관리였는데 그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였는데 자기 할아버지께서 그때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쪽에서 그 당시 전쟁 때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 그럼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중국 지도부 입장이라면 충분히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객관적인 현실은 실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 지도부가 중국까지 공격하자 이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령관이 그냥 메가더 사령관이 지고지 피워가지고 혼자 막 올라갔다 이런 식이라고 명령 안 듣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명한다고 해서 또는 메가더 장군이 사실은 우리는 북한하고만 싸우는 거지 중국 해칠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전투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몇 대가 날아가서 그랬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어도 그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미스퍼셉션의 대표적인 현상이고 위스풀 싱킹이라는 거는 소망적인 사고라는 건데 2차 대전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이 당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주변으로 독일 게르만 민족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주변으로 막 이렇게 막 영토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럴 때 영국 수뇌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당시 챔벌린 수상이었나 독일로 날아가가지고 히틀러하고 면담을 한 거예요. 히틀러하고 이제 회담을 했어. 그래서 당신네들 정말 전쟁을 이렇게 확산시킬 거냐? 그랬더니 히틀러가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돌아와가지고 공항에서 영국 국민들한테 여러분 저 히틀러가 자기네 그 게르만 민족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옆에 땅 조금 했는데 거기서 멈춘답니다. 더 이상 확대 안 한답니다. 라고 했어.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 독일이 그 히틀러의 지휘하에서 엄청나게 무장을 하고 팽창을 막 하고 있었던 거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면은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독일은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스풀 싱킹이라는 거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히틀러가 지금 옆으로 진격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한 30년, 20년쯤 전인가 1차 대전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어. 그 1차 대전이 끝나고서 지금 제대로 복구도 안 되고 힘들어 있는데 또 전쟁을 한다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전쟁이. 히틀러가 좀 얌전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요게 영국 수뇌부의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은 히틀러가 분명히 막 팽창해 나가는 건데 영국 수뇌부 입장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바라는 대로 히틀러가 얌전히 있겠지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스퍼셉션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자기의 존재를 좀 과대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명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하고 있죠. 근데 그 규모가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변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80년대도 그랬고 가끔씩 가다가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 감축하겠다 뭐 이런 거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빼내가지고 뭐 그쪽으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한국에서는 남한 내에서는 이제 반발이 많았는데 이것도 이 미스퍼셉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미국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스트래티지를 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전략을 다시 조정을 하면서 필요가 있으면은 그중에 뭐 주한미군을 이렇게 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미국하고 우리만의 관계만 생각하다 보면은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예컨대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 뭐 주한미군 빼간다고 뭐 이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미국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만을 놓고 크게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스트레치 차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마치 미국이 한국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전략이라고 착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명효과, 마치 세상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절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또 하나는 이제 미스퍼셉션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 제목 제목이 뭐라고요?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자, 어떤 커플을 그린 가사인가요? 이제 막 만나가지고 사랑이 불타는 남녀는 아니고 만나가지고 한참 되다 보니까 그냥 서로 시큰둥해진 그런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헤어지는 거야, 그죠? 안 헤어지는 건지 못 헤어지는 건지 아무튼 그냥 같이 있어 그냥 그러고 살아. 합리적인 판단은 뭡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별로네. 그러면 또 괜찮은 상대를 찾는 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만 그런가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썬크 코스트라는 개념입니다. 함몰 비용 또는 매몰 비용. 함몰돼 들어가 버렸다 또는 매몰되어 파묻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어떤 결정을 위해서 자원이, 비용이 투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회수할 수 없어. 그래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원상 회복할 수 없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돈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시간도 될 수 있고 자기의 그 노력도 될 수 있고 좀 전에 봤었던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돈과 노력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사랑이라는 자원까지도 이미 다 투입이 됐어. 근데 회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함몰 비용 또는 매몰 비용이 어떻게 해서 합리적 판단의 제약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만난 지 하루 됐어. 지금 이제 다른 파트너를 고를 확률하고 만난 지 1년 됐어.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그럴 때 또 파트너를 새로 바꿀 확률. 어느 게 더 쉽게 새 파트너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면은 10년쯤 지나면 이제 재미도 없어. 얘 봤자.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래됐으면 이제 재미없네. 이제 새로운 애인 찾아봅시다. 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사귄 기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더 헤어지기 힘들어. 무지 좋아하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안 헤어져.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함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새로운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함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매몰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아닌데 싶어도 다른 쪽으로 대안을 수정할 가능성, 변경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설령 자신이 선택했던 그 결정이 정답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되물리기가 참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천생연분이다 하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네. 근데 만난 지 한 일주일, 2주일 됐으면 그때 차라리 얼른 탁 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버렸어. 미운정 고운정 들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하여튼 이것저것 하여튼 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라고.
근데 이거 회복할 수가 있느냐? 3년 사귀었어. 그 3년의 시간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 할 수 있습니까? 명품백 사준 거 내놔라. 이게 치사하잖아. 에이 더럽다 가져가라 하면은 100만 원짜리 핸드백 3년 쓰고 난 다음에 주면은 설령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이겠어요? 100만 원은 안 될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투자했어. 그러면 그만큼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는 것, 뭐 미운정, 고운정 이런 말들이 다 함몰 비용 또는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새만금 간척 사업이 이게 참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사업인데 애당초 처음 시작됐던 얘기가 시작됐던 거는 뭐 70년대부터라고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1987년에 그 전북 부안군 쪽에 그쪽에서 그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이라는 걸로 공식적인 발표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주된 목적이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식량 안보가 꽤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였어요. 쌀 시장 뭐 개방하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 쌀이 주식인데 쌀 경작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했고 경작지를 크게 늘리면 그만큼 쌀 생산량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단 사업을 계획을 발표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쭉 하다 보니까 쌀 이제는 많이 안 먹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일 때 떡 먹습니까? 케이크 먹습니까? 피자 먹습니까? 뭐 먹습니까? 아이스크림? 뭐 먹나? 생일 때마다 나는 떡으로 잔치한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뭐 추석 때 좀 송편 먹는 것 정도? 뭐 그거 아닌 다음에 떡 먹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쌀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농산물, 쌀 이거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근데 이제 사업은 막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94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 쌀 경작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할 건 아니고 이렇게 넓은 땅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농사만 지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 단지도 만들고 해서 복합 단지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살짝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시화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둬놓으니까 막 썩고 뭐 이게 안 좋다, 오염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원래 계획도 백지화시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공사집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이게 재판도 몇 번 가고 막 이렇게 서로 그 때로는 정부가 이기고 때로는 뭐 그 환경단체가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쌀 경작지를 늘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별 필요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중간에 환경단체들이 이거 간척 사업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갯벌 다 없어지고 엉망이 돼버린다. 환경 완전 파괴된다. 이러면 애당초 원래 목적이었던 쌀을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어지고 시화호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 새만금 이렇게 막아놨다가는 환경 오염 불을 보듯 뻔할 거 없고 그러면 중단해야죠. 원상복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러냐라는 겁니다. 자꾸 이유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쌀 생산 대신에 뭐 여기다 산업단지 짓지 아니면 뭐 관광단지로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카툰이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카툰을 보면은 일부 언론, 사실 일부 언론만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말이 되나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하는 것. 요게 진로 수정을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무게 있는 반론이 됩니다.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야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딴 길로 가야 되지 않아. 그럴 때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딴 길로 하자고 딴 거 하자고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중에 재판 걸고 뭐 이러면서 못하게 한다 뭐 이러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지금 이게 1조 원이 넘게 1조 몇천억 원의 돈이 이미 투입이 됐는데 이거 다시 물르라고요? 다시 원상복귀하라고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고? 그 돈은 그냥 날려버리는 거라, 허공에. 그냥 완전 버려버리는 돈이 되는 거야. 여러분 1조 몇천억이라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썬크 코스트 개념이라고. 공사를 시작한 지 이제 며칠 안 됐어. 그래서 예산도 뭐 한 돈 천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 아이 얼른 중단시켜. 그리고 딴 거 해. 이게 쉬운데 이건 마치 여러분이 한 2, 3일 만난 다음에 에이 아닌 것 같아. 딴 사람 찾아보려. 방향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래되면은 야 이거 하느라고 지금 예산 지금 반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딴 거 하라면 뭐 어떡하란 말이야. 안 돼. 이 돈 다 어떻게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 돈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 불가능해. 안 돼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쪽에 완전히 한 머리 돼버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관점을 생각한다면은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더 좋은 대안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바꿔져. 썬크 코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진로를 중간에 수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수정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한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가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유난히 뭐 그때 이랬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근데 왜 이랬을까 해가지고 자기 옛날에 했던 어떤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막 헤어나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썬크 코스트에 대해서 그만큼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가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뭘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나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하면서 그런 예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미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다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해온 거에 얘가 제약이 된다. 그런 말을 했었죠. 이것도 비슷해.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 3학년, 4학년 또는 2학년 지금까지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등록금 내고 수업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하던 거와는 전혀 별개의 다른 일을 한다. 아, 나는 연극을 사실 해야 돼. 난 지금부터 연극 배우가 될 테야. 여러분이 연극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연극하러 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대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한 달 다녔어. 그러면 에이, 난 연극하러 갈 거야. 잘 있어라 하고서 가기가 쉬워. 그런데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연극하고는 싶은데 근데 내가 이게 벌써 1, 2, 3학년 동안 등록금이 얼마 되고 책값이 얼마가 되고 내가 시험 본 것만 몇 과목이고 이게 아까워서 다른 대안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아니다 싶으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으로 바꿔가지 못하는 것. 바로 썬크 코스트, 함몰 비용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제약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모션이라는 겁니다. 잘 알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 때로는 대단히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감정과 이성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머리는 알지만 감정이 개입해가지고 이성적 판단이 아닌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스타워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벌칸인가? 그 귀 이렇게 뾰족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누군지 압니까? 스타워스가 아니라 스타트랙. 스타트랙의 귀 뾰족한 불칸 사람인가? 벌칸 사람인가? 이름 모릅니까? 스파크라는 사람이에요. 스파크. 맨날 함장하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스파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종족은
스타트랙 그 드라마 그리고 영화상으로는 이 불칸 종족은 감정이 없어. 냉철해. 그리고 머리가 비상하게 빨라. 그래서 컴퓨터처럼 머릿속에서 모든 조합이나 이런 게 파바바박 계산이 이루어져요. 대단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기에 감정이 막 끼어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스파크는 가끔 가다가 일로지컬한데 비논리적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다고. 근데 이제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다르게 하고 해요. 근데 그런 감정 때문에 대단히 비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자존감이라는 감정 요소가 있어요. 이게 참 속된 말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막장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재벌집 외아들 항상 그 제 아버지 회사에서 그 실장으로 나오는 사람. 잘생겼고 매너도 좋은데 뭐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근데 웬 가난한 집 아가씨가 뭐 어떻게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꼭 이제 그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라 뭐 이러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돈을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돈을 딱 곱게 주는 게 아니라 봉투 딱 꺼내가지고 여기다 하면서 툭 던져줘. 막장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안 받아. 개그 프로에서는 받겠지만은 막장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안 받아. 자 이제 여러분이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여기다 하면서 툭 주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좀 그래. 마음속으로 이거 받고 싶은데 이거 얼마나 드는나 궁금하고 야 이 돈이면은 이제 한평생 참 떵떵을 살 수 있는데 싶은데 그런 엄청난 돈도 여기서 하면서 틱 던져주면은 아니면 아예 탁 꺼내가지고 얼굴에다 확 뿌려주면은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안 받아 잃어버리고 버팅길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합리적인 존재라면은 스파크처럼 감정이 없는 존재라면은 자기 눈앞에 지금 엄청난 액수의 돈이 딱 제시가 됐어. 너 가져.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통장으로 입금해 주던 수표로 그냥 해 주건 아니면 그냥 공손하게 두 손으로 주건 아니면 얼굴에다 확 뿌려 주건 똑같은 돈이야. 얼굴에 뿌려준다고 해서 돈 액수가 줄어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던져준 돈은 난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체면을 중시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중시하다 보면은 객관적인 합리성을 따져보면은 분명히 내가 요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해가지고 일로 안 가. 다른 길로 가. 뭐 이런 거. 옛날에 내가 아는 어느 분이 밤중에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서 내려서 자기 집까지 가는데 좀 길이 어두운 길이래요. 근데 이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 환한 길로 가면 좀 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길로 가려면은 거기는 길도 좀 안 좋고 가로등도 없고 좀 그런 길에 좀. 근데 이제 글로 가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돼보는 애들 남자애들 몇이 있는데 이거 완전 깡패 애들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걔들이 모여서 막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야. 요즘은 뭐 중학교 2학년이 무섭다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무서운 애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 체면 때문에 하여튼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빙 둘러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합류하러 가려면은 가가지고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까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아이씨 내가 그랬다가 맞아 터지면은 내가 애들한테 맞아 터지다 이거 도대체 뭐라 그러나 아이 창피하지 이래가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수정한다라는 게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정책 마지막 단계에서 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이 선택을 바꾼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전에 내렸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아, 나는 지난번에 쪼다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하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 사실은 빨리 인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좋은 일을 가야 되는데 절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 이런 현상도 자존감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인데, 내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그 여자가 쓴 글을 내가 봤는데, 회사 다니는 여자인 것 같았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제 퇴근하는 길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좋은 거예요. 이렇게 졸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내릴 때가 됐어. 그래서 내리려고 탁 일어나는데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찝힌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고 봤더니 이제 유리창 고기에, 창 닫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머리카락이 기니까 이 긴 머리카락 중 일부가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거기 찝힌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고 서 있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자다가 눈 뜨고 내리려고 탁 했더니 이게 탁 걸린 거야. 야, 여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려야 돼. 곧 내려야 돼. 근데 머리는 안 빠져.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안 빠지면 그래서 잘라? 그분은 이렇게 했대요. 이게 계속 몇 번 해도 이렇게 안 빠지니까, 이게 자기 혼자 버스 탄 것도 아니고 만원 버스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몇 번 이렇게 당기다가 이게 안 빠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자는 척하고 눈 감고 종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내린 다음에 기사 아저씨가 내린 다음에 그때 뭐 이건 문 어떻게 겨우 하고서 어떻게 해서 겨우 그냥 잘랐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그때 이렇게 빼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비합리적인 겁니까?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뭐 어떤 식으로든 내려야지.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애가 꼬마였을 때 마트에 이마트 같은 어디 거기에 이제 그 식당가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이제 밥을 이렇게 했는데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디 앉나 하고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딱 가가지고 자리를 딱 앉은 다음에 이제 우리 애 보고서 막 일로 오라고 이제 그랬더니 애가 안 가는 거야. 왜 안 갔을까요? 엄마는 창피하게 사람 많은 데서 부른다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아니 다리 아픈데 자리 났는데 오라 그랬는데 왜 저러나 이제 그러는 거고, 우리 애는 엄마는 창피하게 사람 많은 데서 막 큰 소리로 막 자리 났다고 막 오라 그러면 그럼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고. 다리 아프면 밥 먹어야 될 거면은 빨리 가서 자리 보면 가서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엄마가 저기서 큰 소리로 막 부르고 그러니까 창피해 이래가지고 난 안 가 이러는 거. 이게 대단히 비합리적인 판단이지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체면을 중시하는 거,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학생들 한 10중 8구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선을 만약에 본다면 뭐 예컨대 뭐 듀오 뭐 이런 데서 하든지 아니면 뭐 정식 맞선, 그러니까 친구한테 소개팅 정도가 아니라 정식 맞선을 보는 자리에 나가서 스테이크 풀 코스로 쫙 나왔어. 초특급 호화 레스토랑, 호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나왔어. 배고픈데 잘 됐냐고 다 먹을 사람 아마 별로 없을걸 거기서.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여자친구들끼리 우리 맛있는데 어디 스테이크 좀 놀러 가자 해서 나왔을 때 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다 안 먹을 것 같아. 저는 원래 이거밖에 안 먹어요. 뭐 이럴 것 같아. 집에 가가지고 밥솥을 껴안고 막 통째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막 아구 걸신 들린 듯이 아구아구 먹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 비싼데 그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 야들야들한 스테이크를
기회가 왔을 때 다 먹어버리는 게, 배도 고프면 다 먹어버리는 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그놈의 체면 때문에 야, 이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걸신듯이 먹으면 이게 뭐가 되냐, 체면이 아니지 해가지고 많이 안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는 고파도.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자존감,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설령 이게 잘못된 걸 본인도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하면요. 정부 정책 중에 실패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정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면서 아,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실패작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 입에서는 절대로 실패라는 말을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실패하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쪼다였습니다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이거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밖에서 볼 때는 누가 뭐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딱 깨끗하게 사과를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그냥 갈등이 싹 가라앉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뻗팅기면서 그냥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명을 늘어놓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비합리적인 일이야.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자존심, 체면 중시하다 보면은 뻔히 눈에 보이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거는 심리적 공황의 이야기인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큰 사안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극도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소위 심리적 공황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딱 멈춰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완전히 눈앞이 하얘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역시 결정의 퀄리티는 낮아진다라는 뭐 이런 얘기고 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고 과제할 때도 그렇고 사실 이 교수 입장에서는 과제 내주는 것도 그렇고 시험 내는 것도 그렇고 적당선에서 학생들을 자극해야지 너무 과하게 임계점을 넘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막 과제를 낸다든지 시험을 본다 막 이래버리면은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포자기 그냥 될 대로 되라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다 뭐 이래가지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기타 감정들 사랑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 뭐 창피라는 감정 이런 것들 염려라는 감정 또는 뭐 미움이라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살다 보면은 숱하게 튀어나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튀어나오고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이런 게 튀어나오고 정부 입장에서 그 공무원들도 또는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하다 보면은 이런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야.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뭐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것도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여기 보면은 결론 부분에서는 이 두 주인공 중에 남자가 죽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마지막에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다 난파됐는데 그 문 쪽 같은 걸 문인가 하여튼 나무 문인가 문짝을 이렇게 부여잡고 이게 있는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려고 둘이 타면은 이 문짝이 작아가지고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만 딱 올려 태우고 자기는 이 얼어 죽는다고 그 찬 바닷물에 이렇게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장렬하게 얼어 죽어요. 그 장면이 나온다고.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대단히 비합리적이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합리적인 존재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 극대화다라고 본다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익 중에 제일 큰 이익이 뭘 것 같습니까? 생존이에요. 살아남는 거.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무엇 때문에? 예컨대 사랑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라도 자식을 살리거나 자식에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극히 비합리적이에요. 자기한테 효도하기를 바라서 그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효도 같은 거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퍼부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비합리적인데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증오가 있을 때, 예컨대 팀플레이를 할 때 너무너무 실력 좋은 놈이 있어. 근데 저놈 자식은 내가 꼴도 보기 싫어. 너무너무 얄미운 놈이야. 이러면 걔하고 팀플레이를 하겠냐는 겁니다. 얘랑 팀플레이하면 분명히 A 플러스 나온다고 싶어도 에이, 내 저놈 자식 미워가지고 내가 안 해.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죠. 요거 샘플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 자, 이거를 A와 B 두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건데 규칙은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B한테 통보를 해. 그럼 B는 A가 정해놓은 그 액수만큼씩 받을 건지 말 건지, 제안을 수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를 정하는 거는 B야. 이해되죠? 만약에 B가 A가 제안했던 것을 수용하면은 A가 정해준 그대로 돈을 서로 받는 거고, B가 만약에 A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면은 두 사람 다 돈을 못 받아버려. 그러니까 100만 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당액을 결정할 수 있는 A라는 사람이라면, A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는 얼마, B는 얼마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한 50대 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90만 원이라면 45만 원, 45만 원, 이걸 아예 홀수로 해버리면은 만 원 단위로 한다고 치고 99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45만 원, 44만 원. 실제 문제는 이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B예요. 근데 내 파트너가 A가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내가 90만 원, 너 10만 원, 너 10만 원만 받아. 그래도 어디야? 라고 하면은 이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B라면, 여러분이 B라면 A의 이 제안을 받습니까? 안 씁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자, 요거 아까 막장 드라마 그 케이스죠, 사실은. 그죠? 네. 네. 좀 비슷하죠. 돈답을 휙 던져주면서 에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그런 케이스하고 비슷한 거죠. 네. 사실은 한 푼도 안 받는 것보다는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어디야 그게.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쨌든 나한테 10만 원이라도 배당해 줬으면 그거라도 받는 게 내 입장에서는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불공평해. 차라리 너랑 나랑 다 죽자.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몰라도 너 90인데 난 10만 원밖에 못 받아. 내가 이 꼴은 못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질투하는 거죠. 이런 질투심이라는 것도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자. 이건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가져. 저거는 내가 못 보지.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고 이어서 조직에 대한 얘기까지 마저 해야 되겠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